지구를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힘들심 만들어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울었다. 국가대표 보일러. 계실 때 이건희 부회장이 자꾸 나더러 삼성에 와서 그 남북 회담이 잘 안 될 때 시간을 거기서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 하라고 자꾸 그래서 이병철 회장 고문을 한 1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5년 동안 그 삼성 정비 지금 뒤에는 이제 삼성 항공이 됐다가 지금 삼성 테크인이 됐다가 한화로 가서 지금 한화 테크인이 돼 있는데 그 회사를 한 5년 동안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보잉에 몇 번 왔죠.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의사예요, 의사고. 아, 그러시군요. 제가 뭐 중앙일보에서 가깝게 지내는 거는 제가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80년대 초부터 일본을 북한을 갔다 왔으니까 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잘하시겠죠. 예.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처음에 가면 82년도에 82년. 그러면 저보다 저는 이제 72년에 한 71년, 2년, 3년에 세 차례 갔고. 그때는 이후락 씨가 갈 때 그다음에 그 같이 갔죠. 같이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81년 처음 갔을 때 이후락 씨가 자서 호텔 방에서 네. 제가 받았었어요. 아니 이우락 씨가 잡던 호텔 방은 그 호텔이 아닌데. 호텔 주간에 아니 모란봉 내각 초대소라고 네. 그 저 정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그 팀들이 있던 데군요. 보통강요관. 보통이요. 그 보통강요관에 우리 기자들이 묵었어요. 기자들이 묵던데. 예. 대표단은 그 모란봉 내각 초대소라는 가버넌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고 회담도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걸 해서 평양에 또 세 번 갔죠. 그 세 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금 뭡니까 이제 정부 영빈관이죠. 네. 그 백화원. 네. 백화원에서 묵기도 하고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72년에 처음 우리 총재님 가셨을 때 하고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적은 언제입니까? 그럼 92년, 92년. 91년, 92년. 예. 뭐 그때 72년하고 그 후에도 변하게 됐겠지만 지금 우리 황 박사님이 2011년에 다녀오셨고 네. 제가 작년하고 올해 3월 때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요. 예. 외향적으로 좀 달라진 게 있지. 예. 평양의 그 스카이라인이 달라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들 옷이 좀 달라졌고, 예.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70년이나 50년이나 80년이나 90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그 평양의 달라진 모습 뭐 이런 걸 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스카이라인하고 사람들 입는 옷 바뀐 거 그거지. 그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그 특별히 그 강주에서 하실 강연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나라 걱정하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요새 핵 문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어제 한국 날짜로 어제인가요? 지금 또 미사일 또 쏘았다고. 뭐 당연히 쏘게 있는 걸 쏘는 거니까 그걸 좀 조금 언급을 하고. 근데 이 멀리 그 이국의 특히 또 북미주에서 볼 때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드러나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해하고 또 특히나 이 어떤 대리 분열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진보 보수 갈등이 늘 있었는데 요즘 갈등은 조금 그거가 성격이 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북한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북한이 우리를 닮아오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북한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우리가 북한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자꾸 이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북한하고 우리가 그 어떤 닮아가는데 북한이 우리처럼 되는 쪽으로 닮아가야만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경쟁력 또 우리가 그동안에 확보해놓은 여러 가지 인간적 가치 이런 것이 보존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 쪽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가까워진다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 걱정이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잘못 타협하기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자꾸 그런 문제를 제껴놓고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무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입장,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든 그 전에 10년의 그 정부가 또 단절된 그 10년이라는 부분에서 그것도 민족끼리 소통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예. 그 이제 단절이나 그 연계가 돼서 하는 거나 그동안에 냉온탕을 우리가 일부러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이야.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관계를 갖는 걸 통해서 가령 북한이 좋은 쪽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라든가 그런 건 좋지만은 그게 아니고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룩해 놓은 것을 허물어뜨리는 쪽으로 변화를 강요당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그런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북한 쪽에서는 남한 정부에게 그 어떤 독자적인 그 민족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미 관계예요. 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큰 기둥이야. 그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를 내다볼 때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만 되는데 그 관계를 허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요한 동맹을 허물려면 허물 수 있는 허물어도 되는 어떤 주객관적인 어떤 사정의 성숙이 필요한데 그 사정의 성숙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령 북한의 핵 문제도 있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도 있단 말이야. 또 북한의 경제 정책이 있어요. 또 이념 노선이 있어. 이런 것이 가령 북한하고 미국을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양보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 이념이나 어떤 체제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상적인 부분에 대한 또 역사적인 그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그 국민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으로 치닫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아까 차이냐. 말했어. 그 거시가 어떤 거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 거시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70년 동안 쌓아올렸던 것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예.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 없던 걸 갖게 됐던 것을 내놓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시라는 문제가 충족이 되고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결국은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령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념 사상 문제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거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결과가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보를 하고 타협할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쪽에 들어선 정부가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주 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선진국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체험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 시각들이 조금 더 좀 민주적이고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선진이다, 민주적이다라고 말씀하는 데는 어폐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 분위기도 본국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 다단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그 이제 미국에서 가령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의 가치 그렇잖아요. 또 이 여러 가지 이념적 그 이제 문제라든가 또 생활의 어떤 물질적 행복, 번영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버리고 북한 편을 들어서 남한을 시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 의견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2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사실은 한 문제에 집중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많은 해법을 풀어 가시고 있는 중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세월이 40년 거의 이제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계속 그런 어떤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고 갈등을 그만두고 대립을 멈추려면은 남과 북이 필요한 적응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남쪽은 그동안 계속 적응해 왔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정도로 그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해왔는데 북한은 지금도 일관되게 옛날 걸 그대로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 문제를 얘기하려면 원인을 우리가 따져야 돼. 그렇잖아요. 원인이 치료가 안 되고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 원인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 게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이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했고 북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념해 왔는데 최근에 좀 좌편향적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문제는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북한에 추종하거나 또는 이 이 생각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 독립기념일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바꾸느냐? 북한은 1948년 9월 9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거는 아주 무리한 얘기죠. 왜 무리한 얘기냐면은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산파 역할을 유엔이 했고 유엔이 이 산파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국가고 북한은 비합법적인 국가라는 것을 유엔 총회 결의로 그 기록에 남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 이제 좀 왼쪽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금방 그 이제 9월 9일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 지역으로 가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된 걸 가지고 건국기념일로 해서 금년에 건국 100주년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건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건국 100주년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북한에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우리가 건국이 아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아주 정체불명의 단체지 건국과 관련된 게 아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한테다가 그 불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금년 2월부터 말을 바꿔가지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조성되고 있는 혼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근본적인 그 원인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결국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입장, 또 그것의 근저들. 근데 이거를 쉽게 역사에 입각해서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 예. 어려울 때는 현상을 고수하는 게 지혜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현상을 일방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인터뷰하는 분은 어떤 교과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예. 우리가 극히 최근까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고 그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이루어졌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예. 이걸 변경시켜야 돼. 그 변경시키는 것은 그 상당한 역사적인 고증과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예.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지켜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저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그런 아주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어떤 이 과격한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차원에서 혼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입장들이 바뀌면 국민들은 더 혼돈스럽지 글쎄 않겠어요? 그렇지. 예. 바로 그거예요. 1948년 대한민국 수립된 이래 적어도 1998년까지는 몇 년간이야. 60년간 그걸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는데 1998년에 저희 좀 좌경 정부가 들어서 그것도 이걸 자꾸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그러는데 합리적으로 국민적 합의나 역사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꾸 논의하는 것이 지금 그런 변경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통일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를 자꾸 고집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 혼란이 조성됐다가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이제 건국 100주년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중적인 혼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얘기는 강연에서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지사님, 그리고 애국교민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사람들이 걱정하여 주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눈을 뜨게 하고 애국의 열령을 더욱 뜨겁게 할 수 있는 이동복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동복 대표님은 남북관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남북 이상가족 상봉을 최초로 추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이신 이동복 대표님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그리고 그 현황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가호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적절한 강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남북 간의 관계,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수고해오시고 경험을 쌓으신 겁니다. 비단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시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을 계속 보좌하시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대표자로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NGO단체는 2014년에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 NGO, 자문형 NGO가 돼가지고 UN 안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영식 총장이 아주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시민운동, 애국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아주 가장 가까운 동지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정창인 박사가 아주 저하고 가까운 그런 동지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중반에 시애틀로 오셔가지고 오늘 이 회장으로 인사를 해주신 김수영 여사와 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단란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창인 박사가 저더러 시애틀에 한번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자주 오는데 시애틀은 좀 발걸음이 옮겨지질 못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그동안 이제 정창인 박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불행하게 타계됐고 그 뒤에 이 김수영 여사가 그 돌아간 부분에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애국 활동을 아주 하시는데 김수영 여사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들려가라고 이렇게 하명을 하셔서 들려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저는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이제 한민족이면 지금 모두 아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핵 문제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양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는데 좀 이해가 돈독하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한 20-30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렇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 원자탄을 지금 개발하고 원자탄을 개발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원자탄을 미 본토로 델리버해서 여기 떨어뜨릴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핵 문제라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어떤 그 단계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노력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왔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장시대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5년 7월에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완성시켜가지고요. 그런 뒤에 이 핵무기의 위력이 아주 세니까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미국 기술을 훔쳐가기도 해가지고 핵무기를 또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소련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이 성공을 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개발을 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지금 도합 8개 나라의 공인된 뉴클리어 클럽 갖추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무기라는 것이 워낙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민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언더스탠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일단 국제적인 언더스탠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양식이 있는 나라들은 그 핵무기를 사용 못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 떨어뜨린 후에 한때는 13만 발까지 만들어졌던 각종 핵무기가 단 한 발도 실전 사용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도움스테이 웨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핵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대응과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대응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없애는 쪽으로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고립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망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것이 이제 오바마 행정기 후반기에 소위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하느냐? 근데 그것이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길인 것인데,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그 이유를 밝혀왔어요. 뭘 밝혔느냐? 미국이 가지고 핵무기로 우리를 아주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위수단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버리려면은 미국이 프린시팔이 돼가지고 상당한 자기네들한테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 내용에 도저히 상대편이 들어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이 북한에 대한 핵 전쟁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그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또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매우 여러 가지 좀 트러블성하고 프로블매틱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을 고립시켜가지고 아주 목을 조여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를 다루는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아주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자꾸 틈이 나고 그 사이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 여기에 겁을 주기 위해서 그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을 참 많이 쳤단 말이죠. 그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초기에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는 중국을 설득하고 아니면 중국을 협박해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해가지고 정책을 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그 과정에 또 안 되는데 그 과정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죠. 2017년에.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가 종래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유지해왔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실험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그걸 주장하지만은 그 북한에 대해서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 이제 요구를 하되 그 작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큰 것을 미리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달려서 엄청난 설득 노력을 해왔어요. 그 설득 노력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를 만났잖아요. 그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꿈이 컸어요. 그 김정은을 만나서 자기가 그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일이 성사될 거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죠.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4월에 워싱턴에 가서 볼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북한을 다루는데 절대로 경청은 안 된다. 왜냐?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령 김정은이하고 1대1로 만나서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을 모른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조언했어요. 뭐 그밖에 몇 가지 또 있습니다만 그걸 시도를 했어요. 안 되죠.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아직도 핵 문제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없습니다. 안 되는 상태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적이 없어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북한은 이런 화력을 아주 전방을 끌어다 놓고 산 속에다 묻어놨다. 그리고 입구가 반대쪽에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 선제 타격으로 이거를 선별하기가 아주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전제 개념이 507에 담겨 있는데 뭐냐? 전쟁이 난다. 그럼 90일 동안 한미 양국군은 지금 휴전선에서 휘바라인이라고 하는 서울 북방, 원래는 한강인데 그걸 고쳐가지고 서울 북방에서 쭉 일정한 선까지 후퇴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후퇴하면 북한의 무기들이 다 표면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공군 화력, 그 다음에 해군 화력으로 선멸하기 위한 작전을 90일 동안 벌이고 그 90일 동안 그 작전을 벌인 동안에 미 본토에서 69만 명의 병력이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축차적으로. 이 3개 항모전단, 1600대의 전술항공기, 160척의 함정, 이런 것이 움직여가지고, 휴전선 이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양국 간은 상당한 신뢰의 결핍원사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무튼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하고 공유하는 비밀을 그 북한에 알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요새 미국이 뭐 그동안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결정할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유의 하나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 미군이 지금 일본군과 함께 그 한미 양군이 하던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지역을 좀 떠나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조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그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입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는 여전히 하면서 한국군은 참여 안 시켜주시죠. 심지어는 작년부터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여러 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북한에 유류가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북한에 유류가 들어가는 것은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안전보장이사 제재 결의 중에는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유류의 양을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미국한테 어려운 문제로 자꾸 걸려 있어가지고
무역 문제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비위를 결정적으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유류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 부족분을 지금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동해, 이 황해 이런 데서 배를 가져와서 다른 데서 가져온 기름을 환적을 시켜서 가져간단 말이죠. 지금 이 적발된 게 87건인가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그 배로 기름을 실어서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한미 간의 신뢰관계에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것이 언제고 아마 표면화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악재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미 동맹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 있죠.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미국 사람들하고의 평소에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4월에 가서도 워싱턴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거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첫째는요, 2차 대전 후 미국이 도와준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밖에 없어요. 정치적 민주주의도 그만큼 이룩하고 경제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그러면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성공, 석세스 스토리를 미국이 디스오너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래 그 1940년대, 6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걸쳐서 중공이 중국 대륙을 먹고 나서 미국 학계 정계에서 언론계에서 Who lost China? 누가 도대체 중국 대륙을 잃어버렸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열띤 퍼블릭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한반도 문제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매그니티드의 문제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또 시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피터 자이언이라고 하는 지적자가 쓴 Accidental Superpower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한국어로 이제 21세기의 패권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홍지숙이라는 여자가 번역을 해서 번역한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국제 정치에 대처하는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그려냈는데 거기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에 의해서 유엔을 만들고 유엔을 통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국제 질서의 맹주가 돼가지고 특히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된 뒤로는 완전히 그 두 개의 슈퍼파워가 아니라 싱글 모스크 슈퍼파워로 세계를 참 지배하고 것 같지만은 그동안에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했다. 제일 큰 대가가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에너지를 보장해줬고 또 전 세계 바다의 안전을 보장해줬고 또 서로 저희끼리 싸우지 않게 만들었고 지금은 저거는 미국의 패권의 우산 안에 들어있는 나라끼리 전쟁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를 빼놓고.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성장한 이 수월 국가들이 이제 밥상 위로 올라가서 숟가락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미국도 힘에 붙여서 이런 그 브레튼 우드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나온 게 한 10년 전부터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앞으로 500년 동안 단단하게 의존하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계속된다. 다만 미국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지원 이건 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챙길 건 챙겨가면서 하는 관계로 하는 것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린 어게인의 필로소피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세계를 6개 부류국가로 피터 사이언이 분류해놨더라고요. 제일 희망적인 나라, 아주 제일 전망적인 나라, 중간에 4개 부류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리스트업했는데 거기서 사이언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은 그 중에 한국과 대만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대만이 미국과 일종의 동맹관계지만은 뭐 대만도. 그러나 미국이 그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쓰는 돈의 가치를 만족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그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로도 보호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이 비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시 확보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국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데 교민사회 여러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아주 우리는 앞길이 꽉 막힌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내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기회 있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앞에 뚫린 인공이 안 보지만은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오늘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10위권의 대국으로 자라났고 북한은 200위권에 지금 소송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온 것이 우리 체제의 덕이고 그 체제 경쟁에서 서바이벌 테스트에서 대한민국이 이긴 결과다. 그 이긴 결과를 우리가 자인하고 그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래를 봐야만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교민사회 안에서 그에 대한意見이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과거를 오히려 불결하게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는 억지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속여서 끌고 가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내부의 파괴세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기하고 서로 격려해가지고 이겨내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국내에서 저는 절대 역사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공리에 의해서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는 경험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안 일어날 공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렇게 역경을 뚫고 살아서 오늘의 영광을 이룩했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이 실망을 하거나 어떤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의 메시지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뭐 이 말씀이 두석 없이 우왕좌왕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난해한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합니다만 더군다나 제가 음성이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은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 혹시 대한
대한민국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세 장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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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5년 동안 놔뒀다가는 한국에서 못 사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세력이 세지고 있는데 결국 세력이 행동 통일을 말이 나왔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 시애틀 방문하셨습니다. 네네. 특별히 오늘 이동보 교수님 강의 같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서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우리 장만순 위원장님, 경제학 박사님 모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사실 지금 남북이 교류가 진행되다가 지금 어떻든 북미회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미주 한인들이 좀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앞으로 남북 문제나 이 북미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그런 좀, 그래도 그쪽에 계시니까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예. 그래도 이산 과정 문제, 우리가 현안 이산 과정 문제에 대한 좀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산 가족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1919년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잃은 뒤로 1945년도에 저희가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도에 해방을 하면서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진주를 하면서 1948년서부터 한반도에는 두 개 나라가 존속을 하게 됐는데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가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북쪽에 있던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던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50만 명이 1948년서부터 50년 6.25 전쟁이 나기 이전에 남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예. 즉 얘기해서 공산주의 학정이 싫어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이 1948년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5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6.25 기간 동안에 150만 명이 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남으로 탈출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하 500만 명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의 500만 명이라는 것을 양쪽에 가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양쪽 곱하기 2를 해서 한반도에는 본의 아니게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기고 195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현재까지 70년 동안에 가족을 못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산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는 1981년도에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뜻으로 정식으로 발족을 했고요. 1982년 8월 12일 날 정식으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이 됐을 때의 초대 위원장은 경희대학교를 건립하신 조용식 박사님이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을 맡으신 거는 변호사를 하신 이재훈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위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철 위원장이 했었고, 저는 이제 네 번째로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1000만 이산가족이 생겨났는데 남으로 온 500만의 이산가족들이 그 가족들과 그 다음에 1세대 돌아가신 분들을 빼면 현재 생존에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즉 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의 전체 인구수가 현재 8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그 중에 840만 명이 바로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의
인구수가 되겠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존해 있는 그 500만 중에 약 40만 명이다라는 그런 북으로부터 남으로 탈출한 1세대 분들이 현재 40만 정도밖에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80 이상의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특히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나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또 전 세계에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호소를 해서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적이고 저희가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주의 LA나 시애틀,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뉴욕, 워싱턴에 저희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부를 순회를 하면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데 하면 우리 여기 시애틀은 없네요. 예, 시애틀은 지금 지부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시애틀에도 저희 이산가족들 특히 이북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산가족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쪽 분들이 이산가족위원회 지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들리게 됐습니다. 장 박사님,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한 관계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그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남을 갖는 이런 부분들은 그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즉 얘기해서 인도주의적인 거라는 것은 이제 적십자 정신으로 인해서 강제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에 저희가 그쪽에서 이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권이거든요. 그래서 유엔 인권선언에 보게 되면 가족이라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국가나 사회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얘기해서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산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인권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나 또 한국이나 북한 관계의 푸는 과정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우리 인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쇼의 산물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또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권의 문제에 입각을 해서 가족 문제를 푸는 것이 저희는 가장 바라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다른 때보다도 북미 관계라든지 또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 정부에 비해서 조금 이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산가족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어떤 잘 풀려서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이산가족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한국과 북한의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로 이산가족 문제를 1회부터 21차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그런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평화적인 제스처를 좀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잘 좀 풀려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의 의제를 이산가족 문제로 푼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로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권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부터 해법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 한반도가 분할이 되게 된 그러한 것이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 일본 이러한 열강에 의해서 저희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 문제를 결국은 뭐냐면 우리 문제가 아닌 외국과의 문제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이 인도적인 문제로 풀다 보면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각국의 4개국의 이러한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풀다 보면 처음부터의 실마리를 거꾸로 돌려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유엔 본부를 통해서 특히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단체가 정식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그 유엔 본부의 NGO 단체로 저희가 등록이 돼서 저희가 매년 이런 인권의 문제를 저희가 유엔 본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오랜 그 이런 이산가족 찾기의 그 행동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어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어떤 변동상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저희와 같은 실향민 2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남북 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택하고 싶지만 북에서는 솔직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싫어서 남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네들 표현대로 보면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우선 관제로 풀려고 하지만 북에서 우리와 상대를 하고 있는 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외세를 통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국 인권의 문제로 풀어서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동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바라고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장 위원장님의 뜻이 시애틀에도 잘 전달돼서 또 다른 그 씨를 뿌려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예.